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취업자 수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며 꾸준한 고용 안정세를 보여줬습니다. 7년 내 최저 수준이었던 실업률 역시 2달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7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1만 5천 명을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5.3%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24.99달러로 지난달보다 5센트 올랐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2.1% 상승하며 지난달 2.0%보다 높아졌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6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3% 증가를 크게 밑돈 겁니다. 이로써 독일의 산업생산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이 1.4%, 건설업 생산이 4.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에너지 생산은 2.3%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7월 무역 총액이 2조 1,20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했다고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은 1조 9천억 위안, 수입은 9,302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8.9%와 8.6%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는 총 2,630억 위안으로 10%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무역 부진의 원인으로 외부 수요의 감소를 꼽고 있지만 중국 자체의 성장률 둔화와 경기 부진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상승해 지난달 1.4%에 비해 소폭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식품 가격이 2.7%, 서비스 가격이 2.2% 오르는 등 주로 돼지고기 가격과 여행 비용 상승 등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 지수는 5.4% 떨어져 지난달 4.8%보다 낙폭이 확대되면서 41개월째 내림세를 띄었습니다. 초대 증시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주식시장 역시 더위를 먹은 듯한데요.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거래일수로만 보자면 벌써 7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결국 내림세를 띄고 말았는데요. 7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안 좋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시장의 상황이 너무도 좋아서 미국이 당장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재차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결과 잠깐 보면요. 7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무려 21만 5천 명 늘어났습니다. 예상치는 22만 3천 명 정도였었는데 예상보다 새로운 일자리 수의 증가세가 조금은 적었었지만 월 20만 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것은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이거든요. 기준선을 넘겼기 때문에 일단 합격점을 받았고요. 이런 가운데 실업률도 바로 지난달에 찍었었던 7년 내 최저 5.3%가 두 달째 지속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곧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 속에 미국 증시 또 빠진 건데요. 마감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 지금 보여지는 대로입니다. 0.2%씩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17,370선까지 하락했는데요. 추세적으로 전저점에 전저점을 계속해서 이탈하면서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겨우겨우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대형주 중심의 S&P 500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여유 있는 나스닥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3대 지수 보여지시는 이 종가가 낙폭을 많이 줄인 종가입니다. 장중에는 0.7 내지 0.8%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주간 단위로는 3대 지수 모두 밀려서 한 2% 가까운 주간 하락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7월달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시티그룹의 설문조사를 보면요. 고용지표 보고 나서 9월 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기존 50%에서 75%까지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보실까요? 네, 독일의 닥스 지수 그리고 프랑스 까크 지수 모두 0.7에서 0.8%까지 역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의 산업생산 지표가 6월달 부진하게 발표됐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는 깔려있는 안 좋은 재료였었고요. 독일의 산업생산은 0.3% 정도 증가를 예상했었는데 전월보다 1.4%나 이상밖에 깎이고 말았습니다. 아시아 증시로 가기 이전에 유가 한번 보시죠. 자, 유가가 지금 3대 주요 유가 모두 다 배럴당 50불이 되는 유가가 없죠. 지금 WTI 기준으로 볼지라도 지난 3월의 최저점인 43불대를 거의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44불대까지 거의 깨진 것은 5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이렇게 되면 WTI 유가는 거의 7월 이후에 급락하면서 연 저점을 경신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달러화로 주로 거래되는 상품 가격 가운데 거의 대표 가격이라 할 수 있는 유가도 때문에 계속해서 하방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엔 아시아 증시 쪽의 모습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 이상 급등. 이제 상해종합지수도 다시금 3,700선대 올라선 그런 모습인데요. 당국이 많게는 2조 위안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역시 중국은 부양책 이꼴 증시 상승 이런 지금 계속해서 규칙 아닌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일본 증시 니케이의 계속 견주함도 역시 놓칠 수 없는 사실 그런 부분인데요. 이틀 연속 있었던 BOJ 정책회의 결과 현행 자산 매입 규모 80조엔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가운데 최근에 일본 증시 아마 심심하신 분들은 차트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 증권사들도 해외 관련 투자하려면 중국이 이제 이미 차트가 망가진 상황에서 일본 내지 유럽을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쪽으로 투자하는 투자 자금들이 빠르게 중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증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2010선을 겨우 지켰죠. 장중에 2001.13까지 갔으니까 말 다 했죠. 2000선 깨질 뻔한 위기에서 그래도 2010선 턱걸이 마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 미국의 주말에 고용지표가 좋아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2000 붕괴 위험에 2차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들어져 있고요. 코스닥은 밤에는 나흘 연속 반등하면서 종가상 750선을 또 한 번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대안적인 투자처로서 코스닥의 강세가 나타나곤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줘야 될 대형주 코스피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중소형주의 강세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아직까지 주식을 덥석 사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 아직은 보수적인 투자를 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 가이드 시작해볼까요? 네, 큰 그림에서 당장 다음 달 미국의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초를 제공한 미국의 고용지표부터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업률은 여전히 미국은 낮고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7월 달에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일단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신규 고용이 21만 5천 명으로 나왔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20만 명을 넘었으면 비교적 고용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5월, 6월, 7월 3개월 연속 20만 명을 상회를 하면서 다만 한 가지 7월 달이 22만 명 정도, 5월 달에 26만 명, 6월 달에 23만 명, 7월 달에 22만 명 정도를 상회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21만 5천 명 신규 고용이 나와서 비교적 고용 시장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번 7월 미국 FOMC 회의에서 미국 노동 시장에 다소 개선이 있으면은 다소 이제 개선이 보이면은 미국 금리 인상을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실업률도 완전 고용이라고 보여지는 5%에 점점 지금 근접해 있는 상당히 그런 결과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고용과 물가를 같이 감안해서 미국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예전부터 얘기한 바 있는데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도 지금 크지 않거든요. 고용은 확실히 좋고 연준의 바람대로 좀 더 개선되고 있는 추세지만 물가까지 감안한다면 9월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문제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은 항상 한국은 물가 안정 목표제 그래가지고 물가만 봅니다만은 미국은 물가와 고용을 같이 보는 거거든요. 통화정책의 목표가 두 개인데 문제는 이제 고용 사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5% 실업률 5%까지 근접하는 5.3%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6월달 물가 상승률 목표가 물가 상승률 0.2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2%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 목표하고 상승률하고 고용 사정 지표가 괴리가 되고 있냐 하는 것은 미 연준은 이제 시종일관 고용 사정 지표는 좋아졌지만은 고용의 내용이 그렇게 견고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비자발적 실업자가 240만 명 정도 되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2.1%밖에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좀 비정규직 같은 이런 고용 형태가 아직도 많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 연준이 지금 현재 9월달에 이것만 아니면은 9월달에 올리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문제는 이 물가 상승률 지표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고용 시장이 좋아졌긴 하지만 그 내용이 근실하지 못하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12월 달에 올릴 것이다. 지금 엊그제 브룸버그 통신 조사 결과를 보면은 9월 달에 올릴 확률이 58% 그리고 12월 달에 올릴 확률이 42%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지금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또 시티그룹 발표 보면은 한 반에서 조금은 더 9월 금리 인상 쪽에 베팅하는 전문가들이 늘었다. 이런 분석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때문에 FMC 위원들의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는 발언에도 계속 촉각이 곤두세워질 것 같습니다. 9월 금리 인상설이 다시금 힘을 얻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 둔화 또 이에 맞물리는 상품 시장의 약세 흐름도 당연히 눈이 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금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테크 해보자면서 이참에 금을 매입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값이 지금 말이죠.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온스당 한 1,10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온스당 이게 1,100달러라는 게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냐면, 2011년도에 약 온스당 약 1,800, 달러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데, 지금 문제는 이제 금값이 지금 그렇다고 금을 살 수 있는 시기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제 온스당 1,088달러니까 지난 주말에 한국에서는 그람당 41,000원까지 떨어졌군요. 2월 달만 하더라도 45,000원이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저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두 가지 변수인데 하나는 달러 강세가 지금 벌써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로 금리가 한 번 인상되면은 점진적으로 계속 인상될 거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간은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건데 적어도 내년에는 달러의 소위 말하는 슈퍼 달러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 경제가 지금 이제 금년에 중국 당국도 7% 달성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이렇게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 수요가 중국이 워낙 금을 많이 수요하는데 금 수요가 줄어들고 반면에 달러와는 강세가 되면서 금 시장에 있던 원자재 시장에 있던 돈들이 달러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금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걸 볼 때 금의 약세가 좀 더 계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미국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릴 때까지는 조금 금을 매입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일단은 금리를 올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것이 이제 금의 저점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금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은 적어도 아직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까 말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 시세 약세가 계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때문에 금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나서 한번 그때쯤 금 시세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낮은 금값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아직은 금값이 바닥을 찾았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연일 고조된다라는 분석들이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우리 한은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은 분위기 보면서 이번에는 동결할 거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인하하지 않겠느냐는 이번은 아니더라도 그런 전망들도 역시 눈에 띄네요. 그러로는 이제 우선 첫째는 이제 한은의 그 지금까지의 금리를 결정해온 그 스탠스를 보면은 아마도 동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은이 약간의 비둘기파는 확실히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매파는 아니지만 금리를 완화적으로 하는 데 대해 상당히 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저항감을 갖고 있어요. 계속 시장에서 인하 압력이 고조가 되고 몇 번 있으면 금리를 조금 내리고 뭐 그런 걸 보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한원도 금리를 질끔질끔 좀 내리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경해봤자 이번에 뭐 11조 정도밖에 안 하고 이런 바람에 경기가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경기 지금 뭐 2분기 성장률이 나왔지만 0.3% 전기비로 나오고 뭐 지금 민간 소비는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이고 물가 상승률은 뭐 8개월째 지금 0%대 이래가지고 현재 지금 경기가 말이 아니고 금년에 경기는 뭐 잘해야 지금 2% 중반대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우리도 한 번 더 내려서 경기를 좀 더 받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한은의 그 스탠스를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그냥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번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대책을 내놨어요. 금리는 저금리 속에서도 신용이 없는 가계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억제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내놔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이유를 대해왔던 것이 하나는 좀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수출도 계속 지금 금년 내내 지금 증가율이 마이너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 한국, 중국 모두가 다 자국 통화의 약세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거기에서 그 대열에서 빠져서 독일 청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원이 한 번쯤 이번에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못 내린다면은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은 훨씬 더 심화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돈이 계속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8월 달에 안 내리면 사실상 기회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기회가 거의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고 한국 경제가 그러면 성장률이 너무 낮아지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니까 주가가 받치지 못하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돈이 나갈 가능성이 크고 또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가계부채 뭐 급증한다, 1,100조에 달한다 얘기하지만 일단 건전한 대책을 내놓은 상태에서 미국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경기는 안 좋고 이번이 한은이 사실상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굉장히 적절하고 마지막 시기일 수 있다라는 교수님의 또 전망 들어봤습니다. 중국 쪽 얘기해볼까? 이번 주에도 중국 관련된 지표는 쏟아질 모습인데 주말에 중국의 7월달 물가가 나왔더라고요. 네. 소비자 물가는 올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는 무려 41개월째 내림세를 띠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 거의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를 이제 기록했어요. 그 7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 중국은 3%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낮지만 뭐 한국보다는 높습니다. 높은데 일단은 그러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지금 마이너스 지난달에 마이너스 5.4%였거든요. 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항상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2, 3개월 선행하는 것이니까 이 얘기는
중국의 소재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현재 경기가 성장률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좀 약간 그 경기도 안 좋고 디플레이션 상태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무역 결과도 보니까요. 수출이 계속해서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었는데 다시 한번 7월 달에 수입도 감소했지만 큰 폭으로 수출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의 증시 부양책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7월 수출입 지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7월 달에 마이너스 8.9% 수출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중국도 지금 역시 그 경기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안 좋기 특히 중국은 거의 24% 정도를 유럽 쪽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 경기가 계속 좀 안 좋고요. 지금 현재 거의 중국이 일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한국도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중국 경기가 회복이 또 중국 내부적으로도 지금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8.9%까지 지금 현재 중국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수출이 금년 내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금년 7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마이너스 0.9%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위완화를 약세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은 중국의 증시 부양액이 급락 이후에 168조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그렇지만 200조 이상 추가적으로 더 돈을 풀어서 부양시킬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했네요. 짧게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증시도 부양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받쳐주기 위해서 돈을 더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 돈을 더 풀려고 하는 정책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중국은 결국 부양밖에 없는 것 같네요. 중국도 7% 성장이 어렵고 우리도 2% 중반대까지 초반대까지 성장률이 둔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강연을 했는데요. 강연을 하면서 바로 이제 제4의 중국 소비 관련주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4의 중국 소비 관련주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요 기사를 보면서 그것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요 이제 조금 안정화된 모습을 띠면서 점진적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런 점진적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측면을 첫 번째로 꼽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이제 한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해준다면 이번 주는 여러분들 충분히 좀 좋은 장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좀 얘기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요 외신과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쪽에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온 기사 바로 살펴볼게요. 소프트뱅크스 마사요시 손, 이 마사요시 손이라고 하니까 좀 짜증납니다. 그죠? 손정의 회장입니다. 손정의 회장의 시즈 스프린트인데, 이 스프린트라는 회사가 이동통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터닝 더 코너. 이제 코너를 돌았다라고 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손정희 회장 옆에 누가 있죠? 바로 페퍼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최초의 감정인식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것이 페퍼라는 로봇인데 이게 뭐랬느냐면요, 세계 최초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 옆에서 소프트뱅크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로봇 산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발빠르게 지금 그 미래 산업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봇 산업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감정 인식 로봇까지 등장을 한다면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로봇 관련 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DST 로봇이죠. 자, 이것이 앞으로의 미래 시장을 담보하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라고요. 제가 요 기사를 발췌를 해왔으니까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ST 로봇이죠.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바로 살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빌딩 얘기가 나오고 아베 담화천 사제 침략 표현 빠져. 아베가 참 미친 짓 많이 합니다. 그죠? 정말 짜증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일본에 대한 명확한 사죄가 없으면 이런 일본하고 우리가 과연 이웃 국가에 있습니다만 가깝게 지내야 될 필요가 있나? 원래 숙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잠시 얘기 드렸습니다. 자,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샤오미 모바일용 반도체도 개발, LG 등 스마트폰 업체까지 타격. 자, 샤오미가요, 거세게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추격, 거세지는 후폭풍이라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자,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마 이 얘기를 들은 지도 얼마 오래 지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죠? 산업적인 측면에서 조선, 철강, 정유, 화학 쪽은 이미 따라붙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전자 쪽도 거의 따라붙었다. 그 다음에 이미 추월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쪽도 이제 그들이 추월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지금 기술력으로 따라붙지 못하는 것이 이 반도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반도체 아직은 그들이 기술력으로 따라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도 내용을 보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배하는 메모리를 제외한 비메모리 시장, 여기까지는 이미 따라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거세지는 이 산업적 침해 현상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제 정말 많이 따라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바일 AP 점유율 현황이 나오는데요, 퀄컴하고 미디어텍, 스프레드트럼, 애플이 순을 이어오다가 삼성전자 그 밑에 있죠. 그런데 이것조차 따라붙이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금 더 아래로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 쪽의 침해, 이런 부분도 이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역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즉 메모리 반도체 쪽이고요.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중국의 침해를 받는 기술적 영역에서 고기술적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런 샤오미의 거센 이제 몰아치는 현상들이 자꾸 대한민국의 산업에 이제 침해적인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이 침해할 수 있는 산업 쪽은 가급적이면 피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이 SK하이닉스 쪽은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게 맞는데, 삼성전자 쪽은 아직은 조금 여기서 추세적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라고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많이 싸다고, 물론
지금 사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쥐고 가겠다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뭐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싼 가격에 사면 좋겠죠. 그래서 그 매수 타이밍을 조금은 더 뒤로 늦춰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기사 발췌해왔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가정용 태양광 설비 그리고 전기차 보급 확대 이게 나옵니다. 46,000대 에너지 신시장 창출 기후변화 적극 대응한다. 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 내용입니다. 자, 전기차 보급도 속도를 내겠다. 전기차 보급은 기존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줄여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 에너지공단이 같이 인식을 같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 일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면 미래차 시장에 분명히 전기차 시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면 손해볼 일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 만큼 자, 코디에서 여전히 좀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말 강연회 때도 코디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 코디에서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미래 시장이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 드렸었죠. 자,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이오 패션 부분 집중 육성. 이재용 부회장 물산 등기사 맞지 않을 듯 나옵니다. 자, 아파트 삼성미래와 안 맞는다. 이재용 부회장 강한 의지 보인다. 자, 건설 쪽에 별로 뭐 어떤 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재용 부회장은. 그래서 레미안을 연내 매각하겠다. 이런 매각 추진할 듯 이런 기사들이 보입니다. 결국은 건설 업황 자체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쪽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바이오 쪽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복제약 쪽이에요, 그죠? 복제약 쪽인데 바이오 시밀러 쪽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인데요, 삼성물산의 자회사인데 자, 이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이 나스닥 상장까지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어떤 자금 확보를 통해서 삼성물산이 뭐를 조금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얘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바이오라고 기사가 나왔지만요. 얘들은 어디 쪽을 궁극적으로 노리냐면 유헬스케어 산업을 궁극적으로 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원하는 세상은 IoT를 입힌 유헬스케어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입힌 유헬스케어 시장을 그들의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패션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제4의 중국 소비 관련주는 패션입니다. 바로 섬유고 그들이 지금 새로운 섬유 산업의 활성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패션 산업의 활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섬유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기능성 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성 섬유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여러분들 중국인들이 이 제4의 소비 관련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 패션 업황 그리고 이 섬유 업황 쪽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어떤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원래 사람이 사는 게 조금 풍족해지면 옷에 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기능성 섬유 쪽에 관심이 높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올 6자 투자 서버 모바일 디램 중점 육성. 자, 이게 누구 얘기냐면 SK 하이닉스입니다.
상반기 매출 86억 불, 퀄컴을 앞질렀다. 메모리 글로벌 빅2 도약 가시화되고 있고 애플, 샤오미, HP 등에 납품을 한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왜 SK 하이닉스는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얘기 드리냐면 애플하고 샤오미, HP 등에 계속 납품을, 즉 매출처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2분기 영업이익이 27%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평가죠. 결국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금도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5 안에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글로벌 빅2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바일 D램 때문이죠. 이 모바일 D램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으면서 애플하고 샤오미 쪽에 굉장히 매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모바일 D램이 커지니까 지금 수요가 부진한 PC D램 쪽 비중을 20%까지 낮추고요. 모바일 D램 출하량을 전체의 40% 수준까지 늘리는 계획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세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기업 바로 SK 하이닉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다 살펴봤고요. 오늘도 제가 투자 제안 얘기 하나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시장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으면 절대 겁날 게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중국이 제4의 소비 관련주가 등장했고 중국이 그들이 오히려 산업적 침해보다는 뛰어넘지 못하는 장벽에 대해서 오히려 수출 쪽으로 길이 열렸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앞으로 미래 산업 쪽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요, 이번 주는 아마 금통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금통위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경기 부양책에 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9월달 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9월달 금리 인상을 하게 되어버리면 더 이상 금통위는 이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시장에서 저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통위 금리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한 주다. 이렇게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 금통위가 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7월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다시 한번 9월 금리 인상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2,000선을 겨우 지지하고 있는 코스피는 오늘 일단 하회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인데요. 필요한 전략 꼼꼼하게 미리 챙겨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수윤 대표님의 전략 확인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렵게 2,000을 지키고 있는데 일단 미국발 악재를 좀 받아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리뷰를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불안정한 그런 반등세 이어오는가 싶었더니 코스피는 결국 주 후반에 밀리고 말았고 코스닥은 나흘 연속 승승장구하면서 750선을 돌파하는 상대적 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지난주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조금 좀 나쁜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일단은 시총 대형주들의 주 후반 이후에 중국 제조업체들과의 경쟁력이 심화된다라는 그런 얘기들 여기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 실질적으로 시장 내 많은 영향을 주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시총 대형주들을 필두로 한 다소간의 좀 약세 기조들 나타냈다. 일단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G2 우려감이 가장 큰 시장이었다라고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듯하고요. 그 G2 우려감 결국엔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 두 가지죠. 중국에서는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동시에 중국 제조업체들의 어떤 그 진화 내지는 치고 나가는 어떤 그 발전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전반적인 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들 많이 있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현대 기아차, 자동차 일단 뭐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나가는 듯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현대 기아차의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 자체가 조금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서의 우려감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반면 이제 그 중소형 성장주들, 제약 바이오주,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 성장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중국 증시에 다소간 좀 반등 국면 그리고 완화 국면 나타나면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듯하고요. 특징 업종 종목 좀 얘기를 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한전과 가스공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 방어 대표주들의 약진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듯하고요. 한전 그리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실적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 나타나면서 여기에 한층 더 시장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키는데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안심하고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증권주와 은행주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도 지속됐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 물론 이제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은행주의 어떤 그 실질적인 시장 내 화두로 전해지면서 그 은행주들의 혹시나 경쟁력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우리은행 뭐 그 KB은행 은행들의 실적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분위기들 불식시키면서 전반적인 안정 국면을 보여줬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조선건설주의 약세는 지속됐었다. 특히나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얘기가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일반 그 시중은행권 쪽으로 좀 심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KB국민은행의 대출금 회수에 대한 어떤 그 의금 제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중은행으로 퍼져나갈 가능성 분명히 조선주에 조금은 더 나쁜 소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리뷰 아주 잘 들었는데요. G2 변수에 갇힌 증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9월이 조금 아닌 약간 더 우리로선 시간을 벌 수 있는 연기를 기대하셨는데 사실 고용지표가 예상만큼 잘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 뭐 추세가 여전히 좋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 금리 인상 가능성 9월 때문에 빠졌습니다. 중국도 계속해서 뭐 부양책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으로 그만큼 증시가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이거든요. 변수 G2에 대한 현재 뷰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외생 변수 그리고 시장 내 변수 들어보라 그러면 우리 최일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G2에 대한 우려감일 것이다. 이 우려감이 거꾸로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면 시장의 어떤 성격 자체는 바로 반전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날 텐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분위기를 봐서는 조금 좀 우려감이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자체는 조금은 좀 물론 이제 그 미국 금리 인상 자체는 뚜껑을 벗겨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시장 내에서 설왕설래 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미국 9월의 금리 인상 단행은 사실상 조금 좀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그 가장 큰 배경에는 뭐 고용 지표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뭐 소비 지표도 있을 수 있고 경제 지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단으로 들어가서 기업 실적들의 둔화 내지는 악화 현상이 지금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에 대한 가장 큰 배경은 뭐니 해도 금리 인상의 바로 후폭풍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달러와 강세에 따른 영향이다. 그 달러와 강세가 미리 기조적으로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달러화가 강세로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도 둔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기업 실적의 악화와 연결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난 4분기부터 1분기, 이번 2분기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정 부분 안정화되는 그런 국면 내지는 수렴이 되는 그런 국면이 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조금은 좀 당장 단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다라는 상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가장 큰 것 애플 컴퓨터를 비롯한 그리고 전체적인 제조업, 에너지 기업도 그렇고요. 제조업체들의 기업 실적, 미국 내 기업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그다지 썩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 여기에 그 소프트웨어 쪽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의 대표주자, 월트 디즈니의 기업 실적 역시 전체적으로 그리 긍정적인 수치만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FOMC 회의에 임하는 위원들의 마음을 조금 좀 무겁게 할 영향이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 내지는 중국의 경기 상황일 것이다라는 부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경기와 관련해서 실제로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2조 위안에 달한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한 360조, 400조에 가까운 그런 증시 부양 대금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왔었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개장이 되는 중국 시장 이를 놓고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지난 주말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2%대 상승이 좀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들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우리 시장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업종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한 업종들 살펴보게 되면 화학 정유 쪽에 한 3조 원에 가까운 물량을 좀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운송 쪽에 한 2조 원에 가까운 물량을 매수를 했다. 그리고 한전을 비롯한 유틸리티 업종에 한 1조 원 가량을 순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소식들. 이 부분이 있습니다. 화학 부분, 국제 유가의 하락 과 이제 맞물리면서 제가 두 가지의 서로 이제 다른 관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그대로 고정이 되고 국제 원유가, 원재료 가격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제 마진, 제조 마진 쪽에서의 변화를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제조 마진, 정제 마진 조금 좀 소폭 상승했던 그런 움직임들 지난주에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번 주 어찌 보면 좀 화학주에 대한 반전이 분명히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이번 주 스케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듯합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이번 수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13일 목요일입니다. 14일 날이 이제 임시 공휴일이죠. 증시 휴장이 되게 되는데 13일 날 오전 10시에서 10시 반경에 이제 한은의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발표가 있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금리 동결 쪽에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상황,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만약에 여기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된다라면 미국 FOMC 회의에서 9월 달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둔다라면 금리 인상, 미국에서 나타나는 금리 인상은 오히려 10월이나
12월로 이연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가라는 또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포인트 얘기해 주셨어요. 금통의 결과를 통해서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셨는데 끝으로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정제 마진의 개선세 그리고 외국인들이 미리 베팅해서 들어간 모습 봤을 때 화학주의 이번 주 선전이 조심스럽게 예측이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여전히 중장기적 관점에선 대형주 아직은 뭐 사고팔발 아주 짧은 호흡으로 해야 될 시기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흐름이 이번 주까지 그냥 주도주 없이 흘러갈까요? 예, 이번 주 역시 좀 주도주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형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주도권의 어떤 바뀌는 부분들 지금 서서히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과거까지 뭐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제약 시장을 꽤 오랜 기간 선도를 했다 하면 이제는 지금 현재는 시장 내에 어떤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인터넷 관련주들 그리고 모바일과 관련된 모바일 게임주들에 대한 약진 그리고 게임 모바일에 대한 인증 그리고 결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조금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감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IoT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업종 내지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서서히 물론 이제 이번 주 후반이 되겠습니다. 13일 그리고 14일 14일께 아무래도 아모레 G와 아모레 지금 실적 발표가 14일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13일 장 끝나고 발표를 할지 아니면 17일로 연기가 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화장품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와 아모레 G의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후반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를 놓고 이제 실적 한미약품의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좀 휘청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화장품주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 부분 아모레와 아모레 G의 실적 발표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듯 싶습니다. 저 같으면 오히려 이제 화장품과 제약바이오는 사는 것은 하지 말고 오히려 파는 시점을 계속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부분들 새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인증 쪽, 모바일 결제 쪽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넓혀가는 것이 중소형 성장주들의 관심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 업종 여기에도 이제 핀테크와 인터넷 은행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대외 변수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떤 시장 말 그대로 가두리 장세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 가두리 장세 속에서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종목 내지는 업종 굳이 찾아보라고 한다라면 정부 정책이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터넷 은행 그리고 IoT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와 관련된 그런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이 이번 주는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둔 이번 주 특별히 중소형주 내에서도 변화가 이미 예고되고 있다라시면서 제약바이오 화장품보다는 이제 인터넷 모바일 전자결제 인증 내지는 게임주 쪽으로 한번 관심을 돌려보면 어떨까. 이쪽 섹터는 정부 정책과도 맞물리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화학주의 선전도 내심 기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수연 대표와 함께 주간 전략 미리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도 2천 깰까 걱정인데 만약 깨면 역시 전저점이 중요한 건지 코스닥의 선전은 어디까지 더 나올 수 있는 건지 시장 얘기도 궁금하지만 JW 중해제약 긴급 AS 해주셨었죠. 때마침 20% 급등할 때 딱 팔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거기가 고점이었습니다. 표적 하망제 임상 1상을 성공했기 때문에 2상, 3상 계속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팔기 조금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종목 AS까지 부탁드려요. 글쎄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 상당히 디커플링화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지수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이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의 신뢰도를 잃은 상황에서 주도주까지 없는 모습들. 글쎄 일단 삼성전자를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 현저히 약해지면서 전저점이 되겠죠.
1980포인트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안전한 부분들 이탈하게 된다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금융시장 힘은 딸리는 모습이었지만은 다행히 아래꼬리를 날고 양봉 마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의 앞으로의 시장이 상당히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현재 구간 지속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도주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크게 주도주 없이 움직인 걸로 봐서는 아직도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제약바이오 쪽의 업종들의 상승적인 측면이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수의 상황은 변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글로벌 지수 현재 이제 큰 호재성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9월의 미국 금리 인상적인 측면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수 크게 호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까지 사그라들기까지는 큰 급등적인 측면보다는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박스권의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현재 코스피 종목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코스닥 종목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의 차이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종목 우리나라 3대 기업이 되겠죠. 뭐 삼성이라도 현재 LG 모든 대기업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신저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1등 주식인 삼성전자까지 완전히 뭐 지하실을 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기술적 반등이 끝난 이후에 지수의 포인트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이 750포인트 간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21선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의 어떤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종목에 대해서도 지수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흐름도 동반 연계해서 지금 구간부터는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메디포스트, 셀티움 같은 종목군들, 특히나 우리가 보유주인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기술적 반등 상황 리딩해드린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하락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JW 중해제약이 독보적으로 20% 급등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뭡니까?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섹터들이더라도 어느 정도 재료가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해서 일단은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종목군들도 금요일에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이번 주 초반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 현재 이제 코스닥 지수도 1차적인 상승 주간에 좀 들어왔고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1차적인 상승적인 부분까지 들어온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종목들 조정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코스닥도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 초반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잘 살펴보시면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 일단 목표가를 38,000원에서 4만원 부근까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 같은 시장 고가가 38,000원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슈팅이 강한 거래량과 함께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7% 바닥권에서 올라왔습니다. 상승시에 물량 폭탄을 때려왔고 일단 기관들 중에서 금요일에 투신권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에게 물량 폭탄 투하를 해서 한방 지대로 매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결국 이제 JW 중해제약이 됐건 한미약품이 됐건 셀트리온이 됐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진 종목들은 상승하긴 할 겁니다. 할 건데 언제 어느 타이밍에 상승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지속 관찰하고 학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자, 결국 이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3번 공략을 해서 3번 전부 100점 100승으로 수익 창출을 끌어냈죠. 세력들 저 패턴을 전부 읽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 주 초반 움직임을 보고 신규 종목 공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지속적으로 해서 다시 종목 들고 나온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NH엔터, 큰 하락은 좀 면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증권사 리포트가 악성으로 목표가 하향을 낸 상황에서 일단 전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총 1조 원짜리를 마이너스 4%에서 보합까지 그것도 후반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은,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눈에 띄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회사의 업황적인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NH엔터, 결국 이제 조금은 시간은 걸릴지언정 목표가는 변화 없이 지속 홀딩 하시면서, 자, 오늘 첫 주의 월요일입니다. 목요일까지만 일하면, 대체 휴무일인데, 자, 4거래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화끈하게 실주하는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NH엔터 주포 있다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JW 중해제약은 3번 공략해서 3번 다 수익, 최근에 27%까지나 고수익을 내주신 우리 이드코 멘토신데, 제약바이오주 주 초반 흐름을 보고 신규적인 추천할 종목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겠다고 기대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의 의견 정리해드렸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